오늘 소개해드릴 정원의 기억 두 번째 편은 어센틱에서 골랐습니다. 영국식 풍경 정원 아버지 윌리엄 켄트의 기억, 옥스퍼드셔 러우샴 정원입니다. 지금도 활동 중인 영국의 유명 원예인이자 방송인 몬티 돈은 영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들려면 셰익스피어와 영국식 풍경 정원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셰익스피어가 문학으로 영국을 대표한다면 그와 버금갈 정도로 큰 축을 담당한 부분이 바로 영국식 풍경 정원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에 대해 셰익스피어는 그렇다고 치지만 영국식 풍경 정원은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영국식 풍경 정원이란 대체 어떤 정원을 말하는 걸까요? 자, 머릿속에 이런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온통 초록의 넓은 잔디밭이 펼쳐지고 자연스러운 호수와 그 주변에 돌로 만든 동굴이 있고 짙은 녹음을 일으키는 밀집된 키 큰 나무들과 그 사이에 구불거리는 오솔길, 그리고 정원 곳곳에 산발적으로 지어진 신전을 담은 정자와 무너진 성곽을 연상시키는 건축물들이 듬성거리며 오솔길에 놓여 있다. 지금의 골프장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맞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영국식 풍경 정원이 골프장의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왜 이런 형태의 정원을 영국식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바로 이 정원 양식이 최초로 등장한 곳이 영국이고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산책할 정원인 러우샴을 디자인한 윌리엄 켄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영국식 풍경 정원을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실은 결과적으로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기인 17세기는 프랑스의 정원, 즉 루이 14세에 의해 만들어진 베르사유 정원의 명성과 영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정원 조성 이후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베르사유 정원을 흉내내거나 그 경향을 따르는 것이 크게 유행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식을 따랐다는 의미에서 아라 프랑세즈 가든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고요. 그런데 이 막강했던 베르사유의 명성을 깬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영국식 풍경 정원이었던 거죠. 사실 영국식 풍경 정원은 자연주의라고는 하지만 자유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자유의 의미는 아라 프랑세즈에서 벗어나, 즉 다시 말해 프랑스 절대 왕정이 자랑했던 매우 정형적인 형태의 정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식 풍경 정원의 탄생은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의 패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옮겨갔다는 숨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풍경 정원의 창시자 윌리엄 켄트에 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는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켄트는 원래 화가로 24살부터 약 10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건축과 미술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특별한 그림을 알게 되는데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명했던 살바토르 로사 등의 화가가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서양 미술은 신화와 종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풍경화는 드디어 그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풍경이 주제가 된 그림이었죠. 하지만 이 풍경화에도 좀 이상한 점은 있어요. 바로 실제의 풍경을 보고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그린 풍경이었다는 겁니다. 켄트는 이렇게 화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풍경화와 비슷한 진짜 정원에 담아내고 싶어 했어요. 훗날 이 정원을 풍경 정원의 픽처레스크 정원, 즉 그림과 같은 정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719년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켄트가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한 곳은 치스윗과 스토우 정원입니다. 당시 그의 이 새로운 작은 디자인이 얼마나 인기였는지 이 두 곳의 정원을 보기 위해 몰려든 해외 관광객이 엄청났을 정도였죠. 그중 스토우 정원은 유럽 최초로 입장료를 받았던 곳입니다. 스토우 정원은 정원을 소개하는 리플렛도 제작해서 입장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이후 정원 관광이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시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윌리엄 켄트가 만들어낸 정원 중 가장 백미를 꼽으라고 한다면 스토우나 치스윅 정원보다는 옥스퍼드셔 지방에 위치한 개인 정원 러우샴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전체 풍경 정원을 통틀어 완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러우샴을 켄트가 디자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러우샴의 소유진 제너럴 도머가 1727년 집과 정원에 대한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은 찰스 브리즈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러우샴의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하고 죽자 친구였던 켄트가 그 작업을 이어받은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켄트는 브리즈먼의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정원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윌리엄 켄트의 가든 디자인은 무엇이 그토록 독창적이고 특이했을까요? 일단 정원의 입구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의 입구는 건물 뒤로 돌아가야 나오는데요. 건물을 도는 순간 그 앞으로 아주 넓은 잔디밭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잔디밭을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끝부분이 갑자기 아래로 훅 꺼지면서 그 아래 개울이 보입니다. 이번엔 그 잔디밭에서 시선을 개울 쪽인 아래가 아니라 그대로 서서 눈높이 상태로 두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더 놀랄만한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한 축으로 연결된 풍경인데요. 우선 가장 가깝게는 끝에 세워둔 사자가 말을 물고 있는 박진감 넘치는 조각물이 보이고 그 뒤편으로는 멀리 양과 말을 키우는 초원이 펼쳐지죠. 그리고 더 멀리 밀방앗간인 밀하우스가 보이다가 그 너머로 마침내 아주 까마득한 곳에 무너진 성곽을 연상시키는 건물이 보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선의 축과 풍경을 설마 윌리엄 켄트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윌리엄 켄트가 생각하고 고도로 계산해서 만들어낸 풍경이었죠. 이 건물은 실은 러우샴 정원에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정자인 듯 담장인 듯 보이는 구조물로 폴리라는 정원용어로 불립니다. 가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켄트는 이 모든 풍경을 러우샴 정원의 잔디밭에서 감상하기 위해 주변에 이미 있는 경관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 폴리 건물처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일부러 인조 구조물을 만들기도 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왜 윌리엄 켄트의 정원을 풍경 정원, 다시 말해 풍경을 만들어낸 정원이라고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러우샴 정원 내부로 좀 더 발길을 돌려보면요. 멀고 아득한 풍경을 본 뒤 잔디밭의 옆을 보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입구가 보입니다.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이 어둡고 작은 입구는 우거진 수목들 및 오솔길로 이어지죠. 한동안 큰 나무들이 뒤덮인 깊고 어두운 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오솔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그 앞에 아주 환한 빛이 쏟아지는데요. 이 광경은 마치 어두운 무대의 주인공을 위해 핀 조명을 밝힌 듯한 연출 효과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부분 역시 윌리엄 켄트가 그려낸 독특한 빛의 연출이기도 하죠. 사실 러우샴에는 꽃을 피우는 초본 식물이 거의 없어요. 온통 수목의 초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대신 이 초록은 그냥 하나의 초록이 아니라 짙고 연하고 햇빛에 반사되고 그늘지는 등 꽃만큼이나 다양한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러우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정원의 명암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조각들인데요. 이 조각들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테마로 했기 때문에 마치 신화 속의 인물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듯한 서사적인 느낌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러우샴 정원의 최고 풍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개로 이어진 폭포의 집일 거예요. 이 폭포의 집은 높은 곳에 하나, 그리고 낮은 곳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폭포의 집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물이 내려오는 일종의 물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위에 올라서 있을 때는 그냥 잔디 동산으로 그 아래로 물이 흐를 거라고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죠. 결국 위에서 보는 풍경과 아래에서 보는 풍경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폭포의 집을 지나 다시 옆길로 접어들면 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지은 아케이드 건물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앉아서 강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인데 잠시 앉아서 주변을 느끼다 보면 왜 웨네가 몬티돈이 켄트의 디자인을 무대 디자인이라고 말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정원의 곳곳 어느 자리에 있든 마치 그 자리가 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듯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사실 이런 디자인은 우연히 연출된 것이 아니라 켄트가 러우삼의 지형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풍경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이 아케이드 옆으로 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붕 위가 잔디밭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상처 입은 병사의 조각상이 놓여 있는데 아래가 건물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으니까요. 더불어 러우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켄트의 천재적 디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하라고 부르는 아래로 꺼진 울타리입니다. 보통 담장은 지상 위에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선이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켄트는 이런 시각적 막힘을 없애기 위해 땅 아래 일종의 트렌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깊이가 1.3m 정도라서 동물이나 사람이 전혀 올라오지 못해요. 울타리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만 시선의 차단이 없어서 이곳에 서면 주변 초원이 정원으로 연결돼 넓고 크게 보이게 한 거죠. 역사학자들은 러우샴 정원을 18세기 윌리엄 켄트의 엘리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꿈꾸던 신들의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말 엘리시움이 러우샴 정원의 이미지와 잘 맞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러우샴 정원을 거닐어 보면 모든 것이 초록인 거대한 바탕 위에 수백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나무와 조각물, 건축물들, 그리고 새와 물소리가 가득한 공간에 모든 소음이 사라진 채 내가 온전히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윌리엄 켄트의 흔적이 우리에게 똑같은 명상과 상상의 힘을 준다는 것은 역시 대지가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기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러우샴 정원에 대해서 전혀 들은 건 없지만 이 설명만 듣고도 저는 이쪽에서 추천하는 정원 여행 계획을 짰어요. 스토우 정원, 러우샴 정원, 스타워헤드 정원, 큐가든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한 2박 3일 정도면 될까요? 그 이상 돼도 좋고요. 이것도 역시 저의 버킷리스트에 담아놨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실제 촬영지이기도 한 작가 겸 농장주 카렌 블릭센의 집과 농장 나이로비에 있는 카렌 블릭센 뮤지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살아있을 당시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고 죽고 난 후에는 한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로 유명해진 데니스 핀치 헤턴의 묘비명에 쓰인 글귀를 소개합니다. 그는 사람과 새와 짐승을 모두 사랑했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였다. 영국인이었지만 케냐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는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 현재 케냐의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은공 언덕에 묻혀있죠. 이곳에 그를 묻은 사람은 연인인 카렌 블릭센이었습니다. 카렌과 데니스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1985년 개봉한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많은 이들이 기억할 듯합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타이틀과 함께 존 베리의 음악이 울려 펴지면서 케냐의 초원을 가로지르는 석탄 기차의 덜컹거림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된 카렌 블릭셋, 배우 메릴 스트립의 담담한 독백이 흘러나오죠.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아래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농장은 커피 농장이고 은공 언덕은 바로 연인 데니스가 묻힌 장소죠. 이 은공 언덕이 위치한 곳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언덕이라고는 하지만 해발 2460m에 달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여기에 묻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무덤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했다. 훗날 그의 동생이 무덤 옆에 오베리스크를 세웠는데 마사이 부족은 그 무덤 주변에서 사자들을 종종 발견했다고 한다. 사자들은 해질녘 해뜰 무렵에 나타나 무덤 위에 서 있거나 홀로 서성였다고 한다. 카렌이 남긴 이 독백처럼 데니스의 무덤은 지금도 은공 언덕에 있습니다. 이 언덕에 오르면 데니스가 자신의 무덤이 놓일 장소를 왜 이곳으로 선택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거대한 초원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곳은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은공 언덕에서 보는 풍경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나이로비 도심의 고층 건물과 함께 거대한 초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코끼리, 톰슨 가젤, 얼룩말, 코뿔소 등이 한 화면에 찍혀 나오니까요. 사실 전 세계엔 많은 국립공원이 있지만 도심 속에 이런 야생동물이 함께하는 곳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도시와 자연이 만들어낸 이 조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풍경을 지킨 사람은 바로 머빈 휴 코이인데요. 그는 영국인 부모 밑에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초원에서 보내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어 교육을 위해 잠시 영국으로 유학을 간 뒤 9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이때 변해버린 도시 나이로비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 초원으로 가득했던 나이로비가 어느새 도시화로 인해 빌딩숲이 되었으니까요. 머비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나이로비 초원을 지키는 환경운동에 매진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드디어 도시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의 한 축을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 덕분에 나이로비의 모습이 카렌의 기억 속 그때 모습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카렌의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후에 지속적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여전히 문학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단지 연인의 사랑만이 아니라 식민시대의 제국주의 민낯과 당시 여성 차별 등을 잘 투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나라를 빼앗긴 채 유럽인들의 노예 혹은 그들의 노동자가 되어 살아가야 했던 원주민들의 삶과 같은 유럽인이라고 해도 여성이라는 차별 속에 남자들의 소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카렘의 삶은 실은 매우 닮아 보이죠.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사업가 카렌과 노예로 전락한 부족들에게 커피 농장은 그들만의 주체적인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건데요.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커피 농장은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커피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게다가 화재로 불타면서 파산에 이릅니다. 또 카렌은 가장 의지했던 연인 데니스가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슬픔도 겪게 되죠. 슬픔과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카렌은 당시 46이던 1931년 케냐에서의 삶을 접고 덴마크로 떠납니다. 이후 카렌은 덴마크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9권의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중 2편이 영화로 제작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1937년 발표한 아웃 오브 아프리카죠. 이 소설은 1985년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카렌이 살았던 집은 그 양식이 독특합니다. 이런 집을 식민시대에 영국 영해에서 유행했던 방갈로라고 부르는데요. 방갈로는 원래 인도 벵갈 지역이라는 의미로 영국인들이 변형시킨 인도식 주거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죠. 건축 형태를 보면 방갈로는 단층으로 지붕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내려가도록 텐트처럼 만들고 집 주변에 넓은 베란다를 구성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집이 지어진 시점은 1912년으로 스웨덴 건축가 아케 쇼그렌이 설계와 시공을 하였고 이걸 카렌과 남편이 1917년에 구입을 합니다. 1921년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카렌이 이 집의 단독 소유자가 되죠. 하지만 1931년 카렌이 케냐를 떠나면서 이 집과 농장 일부를 지인이었던 레미 마틴에게 팝니다. 이후 이 집은 소유주가 1935년 영국 군부대로 바뀌었다가 다시 덴마크 군부대로 바뀌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덴마크 정부가 1964년 케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해 선물로 이 집을 돌려주어서 지금까지도 케냐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케냐 국립미술관 산하의 카렌 미술관으로 운영 중인데 당시 카렌이 썼던 가구와 벽지, 그녀가 그린 그림이 당시 모습으로 복원되어 관람이 가능합니다. 1963년 케냐 정부는 카렌의 삶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살았던 곳과 농장 주변의 지역을 그녀 이름을 따서 카렌 지구로 이름을 붙입니다. 나이로비 사람들이 카렌을 기억하는 이유는 영화의 흥행에 따른 관광 효과의 기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실은 식민 시대에 원치 않았던 점령자이자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그곳에서 카린이 보여준 사람과 사람으로의 소통이었다고 보고 있죠.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 문제가 생기는 그 의미를 카렌 뮤지엄은 아직도 잘 기억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도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말 나이로비 국립공원에 가서 은공 언덕에 한번 앉아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패션, 열정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정원과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의 정원을 가볼까 해요. 저는 운 좋게도 두 군데를 다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을 보니까 또 한 번 다시 가서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아름다운 두 정원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